지금 변호사님 계시니까 너무 좋네요. 혹시 중간에 제가 법률적으로 판단에 미스가 있으면 즉각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금융회사만 계속 다녔습니다. 그래서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몰래 정보를 취득해서 낙찰을 받아서 양도 차익을 노리는 그런 어떤 재테크고요. 저희 NPL 같은 경우에는 은행입니다. 저희가 은행이다 보니까 자진 변제한다든지 아니면 뭐 일부 감면후 변제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부동산을 매입해서 다시 판다든지 약간의 방식은 다른데 경매의 양면성이 있고 NPL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갑자기 저희 박사님하고 어레인지가 돼가지고 급하게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일단은 제가 아직 잘 몰라서 일단 제가 가장 쉽고 가장 손쉬운 아파트 한번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제 민간인이 아닌 기관 투자에도 어떻게 투자를 하고 금융회사도 어떻게 투자하는지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NPL이 무엇인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11시 50분까지 제가 떠들고요. 10분 동안 제가 GD, Q&A 받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저는 이제 네이버 치시면 나옵니다. 저는 군산전문대 나왔다가 나중에 한양대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상호저축은에 처음에 제가 입사를 했습니다. 제가 경기상호저축에 입사하게 된 거는 제가 공부를 잘해서 온 것도 아니고요. 유공자가 돼가지고 유공자 특채 해가지고 경기로 들어갔다가요. 연합에셋에 가서 제가 무담보 했고요. 파인트리는 여기는 그 법정관리, 기업회생, 그리고 법인파산 그런 업무를 해서 제가 그 유동회사 직원으로 근무했던 데고요. M8개발에 가서는 신탁부동산. 그리고 현재는 대부캐피탈에서 제가 아파트 담보대출 한 50억 가까이 이제 풀었고요. 현재는 한길채권 매칭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보시면 이제 저희가 간단히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박사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날짜였고 11시부터 12시까지 한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 부실채권은 무엇인가, 뭐 방식, 주의사항, 엑시트 전략 간단하게 최선을 다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말하면 영어로 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영어를 안 하고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영어 할까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영어 좀 하겠습니다. 이제 NPL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보통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NPL은 은행입니다, 은행. 제가 저번 주 화요일 날 서울경제TV 1차 방송 했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제가 서울경제TV 2차 방송하고 목요일 날 방송에 나갑니다. 그 방송의 아젠다가 뭐냐면은 이거 아시죠? 예. 아시죠? 지금 전세 휘청거리죠? 그렇죠?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죠? 사모의 반대 공모죠? 49 이하 사모펀드들이 지금 대출채권 매입에 눈독을 들인다. 이게 NPL입니다, 사실은. 근데 네이버는 뭐 자산 건전성 분류해가지고 뭐 고정, 요주의, 뭐 회의, 추손. 그러니까 추정손실은 저희 추손이라고 하고요. 회수 의무는 회의라고 하는데 사실 의미 없습니다. 무엇이냐? 은행 걸 사는 겁니다. 은행이 뭘 사죠? 대출채권. 이게 NPL입니다, 사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은행이죠. 그게 NPL이에요. 근데 NPL은 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자 잘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GPL이에요. NPL의 반대는 GPL이에요. GPL의 반대는 NPL이고 이자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대출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질권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어려우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요. 일단 질권 설정 빼고요. 근저당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방송 나갈 때 생방송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재방송 몇 번 나가는데 제가 박사님 통해가지고 방송 촬영한 거 보내드릴 수 있는데 소유권이 일주일 있다가 나간다 하더라고요. 방송하고 바로 소유권 안 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이 실리콘밸리 뱅크 관련해서 아마 최초로 NPL 서울 경제TV 나갑니다. NPL은 딱 요겁니다. 은행이에요. 은행이 가지는 권리를 내가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NPL이에요. 말은 거창한데 그거예요. 근저당권자가 우리나라 5대 은행 있죠. 대부분 뭐 하나, 신한, 뭐 농협. 그 근저당권자가 양수를 하면은 확정채권 양도를 해가지고 임준선이나 개인이 되는데 이게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2016년 7월 25일부로는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자, 매입채권 출심업자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안 되느냐? 진짜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레버리지를 일으키려면 저희가 근저당권을 떠올 때 매매가가 100억이다. 그럼 보통 우리가 노멀하게 80% 대출 받거든요. 그게 질권대출이에요.
우리가 받는 게. 근데 대법자가 아니라 80%가 대출이 안 나와요. 또 실무적으로. 그럼 내 주머니에서 100억 내가하기 힘들죠. 레버리지가 있어야 되니까. 하다못해 우리 아파트 사다도 50%, 70% 대출받고 사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인데. 그래서 금감원에 등록된 대법자만 은행권을, 대출 채권을 양수할 수 있다. 이게 룬세일이에요. 자, 세무인수 방식. 이것도 쉬워요. 읽어보면 어려운데 쉬운 말이 이거예요. 아파트가 10억짜리가 있는데 대출이 8억이 있어요. 그럼 나 2억 맞추면 되죠. 이 8억을 인수한 게 세무인수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룬세일은 근저당권을 양수하는 거고, 세무인수 방식은 아파트에 있는 8억을 떠안고 나는 내 주머니에서 얼마 나가면 되죠? 그렇죠. 이게 세무인수 방식이에요. 다음 주 제 유튜브에 오리지널 세무인수 방식 나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변형됐어요. 사후정상 방식, 이걸로 변형된 거예요. 워딩 자체는 근저당권부 일부 양수도 또는 사후정산. 지금의 워딩은 뭐냐? 채무인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무엇이냐? 약정을 하고 약정에 따라서 찢어갖는 거예요. 뭐냐? 아파트가 10억짜리 있어요. 근데 은행이 볼 때는 예상 낙찰가가 한 85%야. 그럼 8억 5천 회수하겠구나.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저같이 머리 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파트를 12억에 낙찰 받을게. 그 대신 넌 8억 갖고 4억은 나 돌려줘. 이게 채무인수 계약이에요. 배당 금액을 확정해놓고 약정에 따라서 찢어갖는 거예요. 이게 사후정상 방식, 채무인수, 채권 일부 양수도 세 가지 똑같은 말이에요. 제 유튜브 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실무적으로 그냥 채무인수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채무인수는요, 허가 결정 전에 상계 신청 또는 채무인수 승낙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은 재판부에서는 상계 신청 또는 채무인수의 은행에 승낙서가 있으면 그 조건부로 허가 결정을 내려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계약이 잘 부러져요. 내 돈 없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회수가 안 돼요. 그래갖고 오리지널 채무인수는 유동화해서 안 해요. 워낙에 사고가 많이 터져가지고. 그래갖고 변형된 채무인수, 사후정상 방식, 채권 일부 양수도 계약서 세 가지 똑같은 말이죠. 낙찰가를 책정해서 꼭 낙찰가에 대해서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찢어갖는 거예요. 대부분이 낙찰가가 있으면 다 배당으로 통해서 회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유동화해서 볼 때는 이거 10억 낙찰될 것 같아. 그러면은 상대방 매수인은 13억이 낙찰 받을 테니까 3억 돌려줘. 뭐 그런 계약이에요. 그럼 매수인 뭐가 좋을까요? 경락자금 대출이 나오잖아. 80%가요. 내 돈 안 들이고 은행 돈으로 다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다시 리파이낸싱을 합니다. 보통 대출은 3번이 이루어집니다. 대출을 아셔야 돼요. 우리 NPL은 금융이에요, 금융. 첫째는 경락자금 대출. 몇 프로 나오죠? 낙찰가 몇 프로 나오죠? 경락자금 대출? 70 나오나요? 물건마다 다르겠죠? 노멀하게 80% 나옵니다. 노멀하게. 80% 나오는데 이유는 다를 수 있어요. 왜 다를까요?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등급이라든가 한도는 상관없는데 이율은 개인의 컨디션이에요. 그래서 경락자금 대출 80% 받죠. 1년 있다가 리파이낸싱을 합니다. 그때는 낙찰가의 80%가 아니라 감정가의 80% 정도 나와요. 근데 그것도 금리는 달라요. 왜? 개인의 차주의 컨디션에 따라서 금리는. 한도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꽃이에요. 나중에는 우리는 사실 선수들은 토지를 많이 하거든요. 우린 건물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토지를 하면 인허가를 붙여요. 인허가 붙여가지고 또 대출 한번 빼요. 그게 18개월 걸려요. 처음에 낙찰 받을 때 경락자금 대출 80%, 14개월 차에 그 감정가의 80%, 리파이낸싱. 리파이낸싱 다음에 18개월 동안 인허가를 붙여가지고 또 한번 밸류업 해가지고 또 대출을 빼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 인허가를 붙이고 파는 거죠. 종국에 파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경매는 팔아서 양도 차익을 보죠. 우리 NPL은요, 양도 차손이 더 쉬워요. 차익만 있나요? 차손도 있죠. 제가 지금 요즘 핫한 게 뭐냐면은 보상이 많이 나옵니다. 보상 나오는 그 법무법인하고 전학반에 협의하는 게 뭐냐.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사람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해요. 그럼 우리는 NPL을 통해서 차손도 만들어줘요. 이거 불법이냐? 이게 불법일까요, 차손이? 불법이죠, 사실은. 아니에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 대신 기준이 있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익과 차손이 그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하면은 양도 차손도 그 해에 일으켜가지고 빡치게 해가지고 절세하는 거죠. 다음 연도에 하면 안 돼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야 됩니다. 차익과 차손 빡치게 해가지고 남는 차익만 세금내면 되는 거예요. 차손 나는 거를 왜 미리 합니까? 아니, 그 양도 차익에 대한 차손을 공제를 받아야죠. 그게 사업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절세입니다. 양도 차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차손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중개했다가 제가 자문했다가 이게 걸려가지고 머리 아픕니다. 자, 보시죠. 우리가 개인이 어려우면 개인 회생도 하고 파산도 하고 신용회복도 하죠.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법인도 어려우면 회생도 하고 파산도 하고 똑같아요. 개인이나 법인이나. 근데 법이 채무자를 위해서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일반 회생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이 있어요. 회생 채권자는 3분의 2 동의, 회생 담보권자는 4분의 3. 채권자, 담보권자 용어는 똑같은데 회생 절차에서 앞에 회생을 붙여요. 보통 채권자라고 하죠. 회생 절차 들어가면 회생 채권자라고 하고요. 담보권이라고 하죠. 회생 절차 들어가면 회생 담보권이라고 해요. 말장난이에요. 똑같아요. 그럼 3분의 2, 4분의 3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반만 되면은 그냥 2분의 1만 되면은 인가를 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다른 거 권리분수 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우발적 변수가 뭐냐? 재판부의 인가예요. 개인 같은 경우에 변제계획 인가를 냅니다. 변제계획 인가. 그래서 총 급여를 놓고 탁탁탁 파샬로 잘라가면 갚겠다. 이거 개인 회생이에요. 회생은 안 그래요. 회생은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가 아니라 회생 계획에 대한 인가예요. 그래서 권리 변동이 이루어져요. 개인 회생 같은 경우는 변제 계획에 대한 인가이기 때문에 내다가 안 내. 그러면 나가리 돼요. 다시 갚아야 돼요. 근데 회생 자체는 안 그래요. 회생 자체는 인가 전 폐지냐, 인가 후 폐지냐 되게 중요해요. 인가 후 폐지되면 권리 변동이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게 뭐냐? 잘 들어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등기부등본 볼 때 회생 절차 써 있으면 그거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사이트에 갔어요. 실예예요. 지금 포천에 있는 공장이에요. 검색해보시면 나오죠. 포천에 있는 공장이 지금 이 건인데 개인정보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검색하면은 SO일 주유소 딱 나옵니다. 포천에 지금 1차가 이번에 29일에 잡혔습니다. 1차가 내가 사이트 갔는데 주유소가 멀쩡하다. 이거 매입해야겠다. 손 들어보시죠. 나 이거 매입 안 해야겠다. 손 들어보시죠. 그럼 뭐예요? 다 응찰 안 해요? 아니, 사이트 가면은 의사결정 하잖아요. 변호사님, 내가 사이트 가가지고요, 주유소가 멀쩡히 잘 돌아가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소리를 보고 판단해서.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공장에 갔는데, 공장이 문을 닫든지, 돌아가든 둘 중 하나겠죠? 공장 돌아가면 좋다. 왜? 기계 같은 거 강파상 안 되고 멀쩡하니까. 기계는 놔두면 녹슬죠. 공장 돌아가면 좋다. 손 들어보시죠. 이 세 분은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이트에 갔는데 공장이 돌아가요. 그럼 얘가 회생 신청을 해요. 그러면은 인가가 나든 인가 안 나든 일단은 진행은 돼요. 근데 무엇이 중요하느냐? 간이회생. 강제인가라는 게 요즘은 웬만해서는 재판부가 강제인가네. 우리가 부동의했거든요. 우리의 의결권은 4분의 3이에요. 우리의 의결권을 다 1순위인데도 부동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조건부 인가, 강제인가를 때립니다. 이게 지금 법원이 바뀌었어요. 회생법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채무자만 보호를 해요. 이거는 경매 절차는 상관없어요. 경매인들이야 뭐 시간 지나면 상관없다 하지만 우리처럼 MPA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왜? 우리 질권대출이자 매달 나가는데 최소 2년을 손해본다. 2년을. 그럼 어떻게 2년을 손해볼까?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사이트에 갔는데 공장이 돌아가. 그래갖고 내가 MP를 샀어. 똑똑하니까. 왜? 누가 보니까 기계 같은 거 멈추면 안 좋대. 녹슬고. 그러니까 좋네. 기계 멀쩡하니까. 막 잘 돌아가고. 예, 그러다가 2년이 걸립니다. 왜 그런지. 회생 절차가 인가되는데 보통 1년이 걸려요. 근데 그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폐지가 되든 인가가 나든 그거는 우리는 그냥 옆집 아저씨 보듯이 눈물 머금고 질군의 주의자를 매달 내야 돼요. 그게 한 1년이 걸리고요. 또 하나. 폐지가 되든 인가되든 그래. 최적의 시나리오 폐지됐다 쳐. 그래도 경매를 다시 넣어야 돼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변호사님 왜 그럴까요? 왜 경매를 다시 넣어야 되죠? 회생 절차가 진행됨으로 네. 이전 경매가 정지 또는 소멸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플러스 하면요, 권리 변동이에요. 회생 절차에서 인가 떨어지면 모든 권리가 다 바뀌어요. 금액이 바뀌어요. 가압류가 있던, 가처분이 있던, 근저당이 있던, 다시 권리 변동이라는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시부인필을 보면은 시인과 부인이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실무예요.
우리는 학자도 아니고 우리는 뭐 교수도 아니에요. 우리 금융기관에서 돈만 버는 진짜로 우리는 많이 몰라요. 이만큼은 모르는데요. 요만큼은 아는데 깊이도 깊어요. 왜? 우리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펀드에 돈을 줘야 되니까. 우리 이익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출근 10시에 하고 밤 10시에 퇴근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평가받는 게 수익률이에요. 펀드를 운영하니까. 이익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주의사항은 뭐냐? 간유회생 절차다. 재판부가 강제인가 때리면 2년 동안 이자만 내야 된다. 2년 동안 이자만 내야 된다. 이자만. 그 감내는 쑥과 마늘을 먹어도 힘든 그런 거예요. 안 내보면 몰라요. 재판부가 강제인가 떨어뜨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배워도 하소연할 거예요. 그래서 초급자들은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문 닫은 게 아예 나아요.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공장이 돌아간다. 주유소가 돌아간다. 창고가 잘 돌아간다. 어지간하면 하지 마세요. 그걸 막 하겠다 하시면은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따져봐야 돼요. 이거 안 하면 2년 동안 누우면서 그냥 이자만 냅니다. 지금 질권대출 이자가 금리가 11%를 찍었어요. 2년 내면 22%예요, 이자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2년에 엑스탄다 보장도 없어요. 한 2년 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회생법원에서 하는 간유회생 절차 조심해야 됩니다. 10번 들으셔도 이해는 안 가시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자료 보고 한번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떠들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실전이고 실무입니다, 이거는. 네. 그러면 NPL 업자들은 엑시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은행이죠? 은행이니까 DPO. 깎아주는 할인면제예요. 원금이 10억이고 이자가 1억이다. 그럼 11억이죠? 11억이면 보통 한 1억 깎아주고 원금만 받아요. 이거 DPO라고 해요. 디스카운트 페이 오프. 아이고, 그런 거구나. 처음 알았네요. 예. DPO. 이자를 좀 깎아주고 원금 다시 수하는 걸 DPO라고 해요. 쉬운 말로요. 그리고 제 걸 다시 팔아요. 제가 제 유튜브 보면 아시지만 우리 혹시 골드만삭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골드만삭스는 홍콩지사에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한국은 철수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SPC에 담아가지고 자산을 청산하는데요. 보통 레귤러라고 하면은 경매사건 얘기합니다. 이거는 청산이 특수목적 법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어요. 보통 레귤러 채권은 3년 있다가 청산합니다. 근데 청산할 때는 자산이 없어야 되고 소송에 휘말리면 안 되고 아무것도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청산할 수 있고요. 기업회생. 이거는 스페셜 채권이라는데요. 스페셜 채권은 5년 동안 보통 청산 기간이 있습니다. 예. 청산 기간이 있어가지고 레귤러는 3년, 스페셜은 5년인데 이때 그 청산을 위해서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격과 방어예요. 제가 이제 소송 전략이 나오는데요. 소송도 전략입니다.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원고가 싸우기 좋을까요? 피고가 싸우기 좋을까요? 원고가 좋다. 소송 싸우기 누가 좋을까요? 원고가 좋다. 피고가 좋다. 와, 이분들은 여기 퀄리티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원고는 입증 주장도 있고 소송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피고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끝에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고가 아닌 피고로 대응을 하는지. 이 벼사님 계시가 너무 좋네요. 제가 떠드는 건 10번 들으셔야 되는데요. 하여튼간 막 떠들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쉽게 한번 보세요. 아까 이렇게 가던데. 예. 잠원동 아시죠? 저 잠원동 좋아해요. 네, 아크로 리버파크. 아리파. 이 아리파이면 끝납니다. 서울에서는. 저는 지금 송파 삼성냉면 살고 있는데 여기 이사 가려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비싸가지고. 네. 저는 지금 송파구청 앞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송파구에 다 사업이 있고 하니까요. 혹시 오다 가다가 들리시면 제가 방위목자 골목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버카가 없는데 직원들 다 버카 있거든요. 직원들이 밥 사주고 그럽니다. 저는 아주 웃긴 회사입니다. 자산운용사도 아니고 은행도 아니고 대부업도 아닌 것이 맨날 여직원이 그래요. 우리 뭐 하는 회사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웃긴 회사예요. 자, 이제 좀 떠들어 보겠습니다. 잠원동 신반포 아파트. 다 아파트 갖고 싶으시죠? 그렇죠? 아파트. 신분. 그렇죠? 나를 알리는 거죠.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 때도 그래요. 저는 롯데그룹이 아닌데 사람들이 롯데를 다닌 줄 알아요. 왜? 저 껌판인 줄 알거든요. 롯데 하면 껌이죠. 롯데 하면 역시, 껌이라면 역시,
네, 저는 롯데그룹이 아닌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나한테 뺀다 그래요. 야, 나 물건 뭐 아파트 같은 거 없냐? 그럼 난 그래, 없다고 해요. 없으니까. 그런데 없진 않아요. 세상에 100%는 없어요. 기업회생에서 공장 같은 경우 기업회생 들어갈 때 대표이사가 막판에 자금 몰리면은 자기 자금, 자기 집 담보로 칠게요. 담보로 제공해요. 그러면은 1+1이 되는 거예요. 공장하고 대표이사 아파트하고. 마음은 아프죠. 하지만 실무적으로 그건 가능해요. 아파트가 NPL이냐? 그건 거짓말이고요. 산다 하더라도 원리금 다 주던지 잘 사도 원금 이상 줘야 돼요. 원금 줘야 돼요. 그럼 남는 게 없어요. 왜? 지금 연체이자가 +3이에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예전에 이자 따먹기로 했거든요. 지금은 +3밖에 안 돼가지고 절대로 이윤이 안 납니다. 단 기업회생 절차를 알면요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요. 왜? 공장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왜? 담보 제공했으니까요. 대표이사가.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돈이 딸리면은 제 아파트를 제공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공장 돌려야겠죠. 요거는 가능합니다. 요것만. 일반 노멀하게 우리 대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계, 여신, 뭐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여신 있죠? 가계 여신하고 기업 여신. 딱 두 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주담대라고 영어로 한번 얘기 될까요? 어려운 용어인데 모기지론. 주담대는 모기지론. 이제 영어 쓰라고 하셨으니까 쓰라고 영어 씁니다. 모기지론은 주담대고 주담대는 대부분 아파트겠죠, 그죠? 그래서 주담대, 모기지론 같은 얘기인데 모기지론은 NPL로 나가서 못 삽니다. 기업 여신만 살 수 있습니다. 기업 여신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런 건 나오는 거죠. 이것도 모기지론이 아니고요. 기업회생 열차에서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건 가능합니다. 뭐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이슈만 보시죠. 결련 파산. 결련 파산. 이게 뭐죠? 처음 들은 용어죠. 기업회생에서 인가 후 폐지가 되는 거는 결련 파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련 파산으로 가면은 틀려요. 뭐가 틀리냐? 여러분들이 보시는 공장들 있죠. 대부분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경매 나오던 회생조차 가서 시가집 끌다가 경매 나오던 둘 중에 하나인데 똑똑한 사람들은 회생조차 가가지고 그래도 한 1, 2년 정도 공장을 살려보겠다고 해갖고 하다가 자빠지는 거는 결련 파산이고요. 처음부터 회생의 의지가 없이 문 닫고 도망간 사람들은 그냥 경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결련 파산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경매학원이니까 공장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유형자산, 특히 부동산, 공장 저당법에 의한 뭐 임의경매 이게 나온 거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레미콘 회사예요. 그럼 나 레미콘 그 차량 아시죠? 레미콘 차량. 그리고 페루다, 굴삭기 이거 어떻게 팔까요? 안 팔아 그냥? 내가 은행인데 경매 팔아요? 그렇죠. 경매도 팔죠. 그런데 결련 파산하면은 파산관리를 통해서 다 팔 수 있어요. 단 재판부의 허가를 득해서. 파산도 배당을 합니다. 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회사 대우 아시죠? 김우중 회장님. 제가 그 헐값 매입해서 그 배당, 중간 배당, 최종 배당 받아가지고 저 수익을 냈고요. 그때 사람들이 그래, 미친놈이라고. 김우중 회장 망했는데 그 책 왜 사냐고. 꼭 제 유튜브 보세요, 진짜요. 파산 절차를 채권 사가지고 중간 배당, 최종 배당 받는 놈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왜? 난 해봤으니까. 난 기관에서 해봤으니까, 파산 배당도. 레미콘 회사도, 그러면 좋다. 레미콘 회사가 석산도 있어요. 석산 인허가권, 어떻게 팔죠? 예, 네, 어떻게 팔아요? 인허가권, 그 자산 가치 아닌가요? 인허가권? 그것도 다 파산관리를 통해 팔아요. 유형자산, 무형자산 가르마 타서 다 팔아요. 다 팔아요. 자, 반스 내립니다, 저희가 다. 우리는 그런 거 하나 놓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장인과 사이 간의 임대차 계약서 인정된다. 장인과 사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야, 이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말하기 애매해요. 이거 일단 보시죠. 법원의 입장을 보시죠. 된다, 안 된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데 돈이 5한 건 맞아요. 근데 정황이 있잖아요. 정황이 보통 우리가 잔금을 전세 살 때 잔금을 치르고 전입을 하죠. 이 갭이 꽤 돼요. 그래서 이 사입은 쪽은 억울할 수는 있어요. 2억을 준 건 맞아요. 수표로 줘가지고 다 조회해봤어요. 근데 정황이 뭐냐? 잠원동이 학군이 좋으니까 이제 잠원 학군 좋으니까 애를 전입을 해놓은 거죠. 초등학교 좋은데 보내려고. 근데 장인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나오는데 사업을 하다가 돈이 쪼달리니까 이제 아파트 담보대출 받는 거죠. 아파트 담보대출 다 받아보셨죠?
담보대출 할 때 우리 은행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선순위. 아파트의 선순위 딱 두 가지겠죠? 대부분이. 임차인 그거하고 또 하나는 뭐 세금, 뭐 조세, 당일세금 그런 게 있지만 그거 얼마 안 되고 중요한 건 임차인데 은행이 볼 때 선순위만 발라내면 되는데 대출을 나갈 때는 보통 신용정보사 사람들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전입이 있나 없나 보고 현장 가서 전입이 없다라는 거 이렇게 사인을 받습니다. 유명한 판례도 많습니다, 사실은. 경매학원에서 이거 배우시죠, 이런 것들을. 그죠? 우리 은행이니까 당연히 우리 신용정보 요원이 가서 임대차 조사를 받습니다. 안타깝게도 따님분이 너무 착하다 보니까 임대차 없어요라고 사인을 합니다. 아마 부부싸움 엄청 했을 거예요. 아마 머리털 다 뽑혔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임대차 없는 걸로 대출금을 싹 빼가지고 급하게 썼지만 사위 입장에서는 아니죠. 우리가 권리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죠. 임차인이 배당종을 하면요. 일단은 사업보좌관은 어지간해선 임차인 편으로 배당표를 짜줘요. 그러면은 배당기일날 제가 가서 이 있습니다 하면 제가 원고가 돼요, 피고가 돼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내 배당을 제외했어요. 임차인 배당은 없어. 그 임차인이 배당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온 거죠? 그렇죠. 이게 소송 전략이에요. 모든 금융기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월적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고가 아니라 배당 폐지해놓고 임차인이 배당을 통해서 주장할끔 합니다. 이 원고와 피고 바뀌는 게 엄청난 소송 전략이에요. 그렇죠. 누가 줘도 2심 가고 누가 줘도 3심 가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월적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지위로 가는 게 좋죠. 변호사님 맞습니까? 네, 나옵니다. 그렇게 듣다만 끝날 겁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딱 7분 남았거든요. 제가 다 떠든 내용이에요. 이제는 검증만 보시는 타이밍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시죠. 잠원동 10만포 아파트. 감정가 14억. 전용 면적 42평. 크죠? 야, 제가 샀어야 되는데. 자, 낙찰가 13억 5천. 2등하고 1700 차이 났어요. 이분은 공동을 많이 싸시는 거죠. 야, 1700 차이로 13억 5천. 자, 이 조 대표님인데 보증금 2억. 전입가 확정이 있으면 언제 대학령이 생기죠? 경매학원이니까. 요때 들어가겠죠? 2004년도니까. 2003년도 좋은애, 2005년도 좋은애니까 야는 2004년도니까 요때 2순위로 되는 거겠죠?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맞죠? 맞죠? 네. 저 헷갈려가지고 대답이 없으니까요. 네. 아니, 이게 편하게 말씀하세요. 맞죠? 11명이 경합해서 1700만 차이로 1등이 됐습니다. 13억 5천. 야, 안타깝습니다. 제가 했어야 되는데. 자, 재건축이 일어나가지고 현재 41억. 그러면 41억에서 13억 5천 빼면 27억 5천이 올랐네요. 여러분, 27억 5천이면은 일주일 전 뉴스 우리나라 상위 1% 순자산이 얼마나 했죠? 33억 좀 안 됩니다. 이 한 건은 벌써 한 7, 80% 달성했네요. 여러분, 서울에다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품을 많이 팔면 안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저 롯데당이냐 왜 껌팔이냐, 저는 품을 안 팔아요. 그래서 저는 경매 물건을 제가 발굴해가지고 매수 자문만 던지면은 쪼물딱거려서 만들어내는 건 자기 능력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이런 게 사실 비일비재해요. 이거 거짓말 아니잖아요. KB 시세인데요, 이거? 우리나라 아파트 담보대출은 KB 시세 아시죠? 다 아시죠? 예. KB 시세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파트는요. 참 시간이 안타깝네. 5분밖에 안 남았네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저 박사님 잘 떠들고 있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저 잘 떠들고 있나요? 네. 예. 제 유튜브 보면 더 재밌는 거 많은데요. 제가 사실 이런 짓거리 왜 하냐면은 좀 이렇게 요즘 좀 혼탁한 시장인 것 같아요. 혼탁한 시장. 근데 개인 투자 방식이 너무 어설퍼요. 뭐 계획이 없어. 개인들은. 우리는 플랜을 세우거든요. 우리 의사결정이 빨라요. 모든 자산을 살 때는 우리 플랜을 세우고요. 그 플랜을 맞으면 의사결정 바로 해버리는데, 개인은 막 코 파고 뭐 파고 좀만 기다려봐 더 오를 거야 하고 또 좀 더 떠질 거야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맞죠? 박사님. 아까도 잠깐 들어보니까 더 떨어지기 원한다는데 그럼 내게 안 되죠.
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물건을 검토할 때는 찐따를 좋아해요. 팔이 한 짝이 없고 다리가 한 짝이 없으면 괜찮아요. 이게 제 물건을 검토할 때 최고 우선순위예요. 찐따. 근데 팔 두 짝, 다리 두 짝 잘리면 안 돼요. 이걸 하자니까 이건 막 기어다녀야 되니까. 여러분 묻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투자예요.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맹지. 그리고 왜 사? 나중에 맹지 대박 나요. 제 유튜브 한번 보세요. 첫째도 둘째도 찐따 물건이어야 돼요. 복잡하고.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물건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낙찰 받으신 분 한 건이 있나요? 한 건? 나 낙찰 받아봤다. 아, 그래요? 야, 진짜로 현명하십니다. 경매를 해서 1등 내기는 되게 어려운 확률이에요. 근데 우리 NPL은요, 계약서 써가지고 근저당권 이전받잖아요. 내 은행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해요. 부동산 가면은 저 상가 좋다고 막 떠들고 다니는데 경매를 1등 하려면은 가서 저 상가 좋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 경쟁자가 생기니까. 우리의 입장이 달라요. 우리는 막 떠들어서 낙찰가를 올려야 되는 사람이니까 막 떠들고 어디 가도 당당하고 씩씩하게 관공사 가서 이거 왜 이렇게 됐냐고 하면서 막 떠들어요. 왜? 소문나라고. 이 토지 낙찰 높게 받으면 좋으니까. 근데 경매 참가자 입장에서는 막 떠들 수 없어요. 경쟁자 막 생기면 내가 떨어지니까. 안 그런가요? 왜 이렇게 웃으시죠? 저 웃게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전 전문 강사도 아니고요. 저는 뭐 이런 교수도 아니고, 저는 그냥 계속 한 20년 동안 이 짓거리만 했어요. NPL하고 뭐 기업회생, 법인파산, 뭐 경매, 유동화회사, ABS 뭐 이런 거 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 시집지원도 오면 제가 이제 이런 강의도 했었거든요. 사실 무담보가 재밌어요. 근데 여기는 딱 아파트하고 떠들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뭐 이렇게 또 떠들어 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저는 그냥 제 살아온 결대로 떠드니까 이상한 말 하더라도 뭐 찐따 얘기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왜냐면은 저는 정제되지 않은 야인이니까요. 네. 그러면 41억이니까 27억 5천 올랐네요. 와. 저희 집 아파트는 8억밖에 안 올랐는데. 위치. 한남대교가 다 아시죠? 예, 한남대교고 여기 레미안 신반포 리브 세트. 아크로 리버뷰. 여기서 그때 와인 스쿨 제 동기들하고 와인 먹는데 뷰가 좋은데 아크로 리버파크는 바로 밑에 있죠. 여기를 살아야 됩니다. 이래야 상위 0.1이든 1%든 한 자릿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가 좋아요. 여기 위에 압구정도 좋고요. 그렇죠? 예. 예. 투자 물건 할 때 어떤 물건을 공략해야 된다? 찐따. 그렇죠. 찐따. 너무 절대 안 쳐다볼 물건. 찐따. 그 대신 팔 두 짝, 다리 두 짝이면 안 된다 했어요. 한 짝씩 남아있어야지 봉합하던 내가 제줄 피워서 시집을 보낼 수 있으니까. 다리 두 짝 잘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예. 종결. 잘 보세요, 날짜. 2015년 8월 27일. 이 배당길이 종결일이에요. 경매 절차는요. 2015년 8월 27일.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은행이죠? 그러니까 다 연락복사 할 수 있죠. 보면 이제 뭐, 배당료 신청서, 뭐, 2억 있다, 뭐 하고 이제 전입을 해야지 대항력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임대차 계약서 2억. 그리고 전입, 확정자 다 받아놨죠. 대출 나갈 때, 임대차 계약이 하지 않는 입주자용, 임대차 계약이 없다 해가지고 본인 도장 찍고, 소유자 도장 찍었는데, 이 소유자는 친정 아빠고, 임대차가 없어요 한 건 딸이에요. 아마 부부싸움 엄청 하셨을 겁니다. 그쵸? 왜? 딸은 아빠를 위해서 해준 거예요. 사업장을 마련해주려고. 아니, 정황이 그래요. 근데 사위 입장에서는 2억 준 건 맞아요. 장인한테. 수표도 있어, 진짜로. 그러니까 그 서로 입장이 다른 거죠. 딸은 아빠를 위해서 사업장부터 임대차 없어요 하는데 아들은 임대차가 있다고 하니까 서로. 얼마나 싸웠겠어요. 변호사는 이거 가능한 얘기죠. 이렇게 입장 차이 있는 거요. 그래서 또 임대차 확인서, 장인, 딸, 아빠도 없다, 임대차가. 이렇게 도장 찍은 거니까 은행은 이거 보고 나간 거죠. 딸이 그냥 있구나. 그래갖고 우리 신용정보에서 이제 우리 은행한테 보낸 거죠. 이거 임대차 없어요. 그냥 가족이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다 취급했겠죠. 만약에 임대차가 있다가 하면 은행은 그 선순위를 감안한 나머지 하니까 아빠는 눈물이 나겠죠. 근데 딸이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사위 입장에서는 내 2억이 얼마 큰 돈입니까? 채권이상서. 제가 만든 서식인데요. 제가 옛날부터 쓰는 서식입니다. 그래서 원금, 이자, 가지급, 뭐 이렇게 해서 뭐, 받을 돈이 10억 있다. 근데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율을 보라는 거예요, 이율.
요때 당시에는 뭐 15%막 좋았어요. 지금이 있는 게 없죠. 지금은 기준이 뭐죠? 기준금리 플러스 몇 프로? 2%? 2점? 3점? 아니, 중앙, 한국 기준이? 아니요, 연체이자. 3%? 3%다. 3%다. 이분들은 투자하셔도 돼요, MP에. 이분들 괜찮은, 아니, 개념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진짜로. 이 세 분은 다음에 제가 물건 같은 거 할 때는 꼭 한번 검토해보세요. 관심 있으신 거, 이거 일반인들 몰라, 3%인지. 요때는 15, 16 가능했던 거 이자 따먹기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때 당시에 우리 직권대출금리 몇 프로였냐? 5.5, 5.8. 진짜 많이 받아봐 6이야. 그럼 갭이 얼마나 하는 거예요? 날로 먹는 거죠. 저는 원래 이캡 먹는 거 좋아하는데 이게 날로 먹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때는. 이자 따먹기를 해가지고 이 캡을. 직권대출 금리와 연체이자의 차액, 갭. 우리는 갭을 보거든요. 우리의 공략점은 갭이에요, 갭. 갭이 있고 팀이 있어야 거리 들어가는 거지. 팀이 없으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호시절도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이거 금리요? 16%씩 받았던 게 지금은 뭐 끽해봐야 기준금리 5%, 6% 해서 플러스 하면 9%. 많아봐야 10%가 안 돼요. 9% 턱걸이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이때는 막 16%씩 받았어요. 얼마나 은행이 돈 많이 벌었습니까? 자, 배당배 신청서 이거 왜 하죠? 배당표에 임차인 배당을 빼버리니까 임차인이 배당이 있어가지고 원고가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당 배제를 해야겠죠. 이제 3분 남았거든요.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래요래해서 아니 얘는 무상임대차야 했어요. 제가 일렀죠, 법원에다가. 아니 무상임대차라고 대출을 하는데 무슨 집에 와서 임차 있다고 2억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은 계약 체결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증금을 지급했다. 아니 여러분, 계약 체결하고 7개월 있다가 2억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이사 가면서 돈을 다 비워주잖아요. 7개월 있다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도 임준선 네 말 맞구나. 여기 임준선이 있죠? 제 이름이 임준선입니다. 맞아. 이상하네. 일단은 제껴보자 하고 배당을 제외한 거죠. 원래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공과 사는 구별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당연히 우리 이익을 위해서, 우리 펀드 이익을 위해서 이제 다 배당 배제하고 또 소송에서 원고가 아닌 피고하기 위해서 제끼는 거죠. 배당 배제해주세요, 재판부에다가. 자, 배당표 보시죠. 배당표 보신 분? 없으세요? 그래요? 잘 됐네. 야, 이거 좀 어려운 배당표인데. 보통 보면 이제, 매각대는 있고요. 제 유튜브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은 너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낙찰되고, 이자. 이 이자는 잔금일과 배당기일이 보통 한 30일, 28일 걸리잖아요. 그때 이자. 그쵸? 세상 공짜는 있다, 없다? 그렇죠. 이자 다, 하루 다 이자 붙습니다. 그 이자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순위 당했어요. 나가겠죠, 당연히. 그럼 2순위는 이제 임차인 보증금인데 배당 배제됐으니까 당연히 신청채권자 가져갔겠죠. 근데 이거 잘 보시죠. 신청채권자, 근저당권자죠. 딱 100% 받아가고, 야도 100% 받아가고, 야도 100% 받아가고, 이 100%는 근저당권자니까 쭉쭉 빠는 거죠. 빨대 꽂고. 내 만족할 때까지. 여기 보시죠. 이게 뭘 써있죠, 여기? 우리 근저당권 별채권이 있죠? 별채권이 뭐죠? 별채권. 이게 별채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모든 환가 금액은 파산 재단에 귀속돼서 파산 관제인이 재판부의 허가를 득해가지고 배당을 하는 거예요. 단, 별채권은 너는 너대로 가. 난 내 길 갈래. 이게 별채권이에요. 우선해서 회수할 수 있는 권리예요. 쉬운 말로. 그래서 근저당이 좋은 거예요. 채권과 물건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그렇죠. 물건이 싸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별채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100% 타간 사람들은 다 별채권자예요. 그럼 얘네들은 뭐냐? 별채권이 없는 거죠. 그럼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냐? 파산관제 교부돼가지고 파산관제이 재판부 허가를 득해가지고 배당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뭐냐? 임금채권. 임금채권자는 우리 생계까지 달려있거든요. 그 임금채권자들이 파산 관제를 통해가지고 파산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법원의 절차는 시간이 많이 지연돼요. 그래갖고 파산 관제는 한 방에 끝내려고 자꾸 딜레이시키고 있는데 임금채권자 입장에서는 빨리 받아야죠. 아니 법원이 내 임금 줬는데 왜 파산 관제를 갖고 있냐고, 홀딩하고 있냐고. 그럴 때는 우리가 중간 배당 요청해가지고 빨리 임금채권자도 빨리 달라라고 그 파산 재판부에다 요청을 해야 돼요. 난 너무 아쉬운 걸 많이 봤어, 사실은. 저는 원래 파산, 기업회생, 경매, 뭐 법정관 다 넘나들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 이건 결련 파산이기 때문에 파산관계인에게 돈이 돌아갔다. 그런 거고요. 빨리 끝내겠네. 네, 별채권 나오죠? 한번 네이버 쳐보세요. 이 별채권. 소장. 예. 이제 누가 이의했죠? 지금 이거 원고 누구예요? 배당이 하는 원고. 제가 배당 배제 시켰잖아요. 그러면은 임차인이 원고겠죠. 임차인이 배당이 하는 거는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거예요. 청구 취지가 야한테 배당표가 돼 있는 걸 이렇게 경정해 주세요. 난 배당표 경정을 구한 소송이에요. 그래서 뭐 내용 있습니다. 뭐 별건 없고요. 얘가 이제 원고로서 이제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서 계약을 좀 먼저 하고 전입했다. 이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임차인이라 주장하는 거겠죠. 뭐 학군 좋으니까 잠원도 그러니까 이제 그 적법한 임대차랑 약간 그 스텝이 꼬인 게 아마 진짜로 학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원고 패.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죠, 당연히. 상식이 안 맞잖아요. 들어가면서 잔금 누지 7개월 있다 잔금 주는 게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돈이 오고 간 건 맞지만. 그래서 이건 임차보증금 성격이 아닌 어떤 뭐 장인과 사이 간의 어떤 사업자금을 보인다. 뭐 그런 취지로 해서. 변호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거 적법한 거 보이시나요? 적절한 판결입니다. 네? 적절한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상식적으로. 7개월 있다가 잔금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우, 나 사입은 안타까워. 어제, 진짜, 돈 주고 맞아요. 사실적으로 다 해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소기가 심리 불속해. 끝난 거죠. 네. 이제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질문이 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꼭 이걸 떠나서 엉뚱한 질문도 좋고요. 뭐, 몇 살이에요? 저 46살입니다. 맨 앞에 있었는데. 오케이. 그 파일을 네, PDF 파일 드릴 겁니다. 제가 저기 박사님한테요. 저한테 주세요. 예. 여기 보면은 46.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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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이 살인처럼 현업에서 배우지 않고 이렇게 MP를 배우려면 어떻게 배워야 그거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접 투자, 간접 투자가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해도 뭐 직접 할 수도 있고 펀드 들 수 있잖아요. 어지간해서는 간접 투자하는 게 좋아요. 직접 투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잠 못 자요. 힘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질권 얘기 안 했죠. 이 질권이 간접 투자가 있어요. 그런 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선수다 하면 직접 투자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선수 아니면 간접 투자도 괜찮아요. 안정적이고. 2달 쭉 뻗고 자요. 근데 직접 투자하면 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투자 업무했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요. 살이 쪽쪽 빠져요. 그래서 조금 수익이 덜 나더라도 간접 투자가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네. 그 타워팰리스 NPL로 네. 처리된 거 혹시 아세요? 타워팰리스던 시그니엘이던 다 똑같습니다. 방식은. 매도자가 바보입니까? 여러분, 매도자는 바보 아니에요. 딜, 협상은요 불안하고 또 불안하고 왼쪽으로 보면은 20억이고 오른쪽 보면 10억이고 막 이런 식으로 헷갈려야 돼요. 타워팰리스 환가 가치가 뻔한데 그게 이득이 납니까? 매도자가 만약에 싸게 팔았다 그럼 배임이죠. 업무상 배임이죠. 왜? 회사 이익을 놓친 거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 논리를, 금융 논리를 아셔야 돼요. 타워팰리스건 아크로 리버파크던 시그니엘이던 용산의 첼리투스던 다 똑같아요. 첫 번째 투자는 가격이 멀쩡하고 확실하면 협상 자체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날로 먹으면 안 됩니다. 익혀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그렇죠?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제가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그 서울 경제TV 나가는 거 제가 또 우리 박사님한테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다음 달 25일 날 4월 25일 날 화요일 날 제가 건대 우리 은사님을 통해서 MPL 이거 한 100석, 200석 정도의 강의 하거든요. 거기는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레미콘을 제가 가르마 타가지고 산산 박살내고 다 회수하고 대구분도 혹시 대구분 계세요? 대구 분들은 난리 날 물건이에요. 왜냐면 대구에서 워낙 유명한 물건이었거든요. 그게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데요. 제가 그 건대 강의 그 대강당에서 아마 그거 떠들면서 MPL, 기업회생, 결련파산에서 파산관제 통해서 임의매각, 거기서 임의매각도 뭘 했고 해서
진짜로 웬만해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게 아마 스펙타클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거기는 선수들이 많이 올 거예요. 금융기관 출신들 많이 올 거예요. 왜냐면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오시면은 막 소련말 하는지 아실 거야, 아마. 저런 게 있나 싶은데, 그래도 혹시 기회 되시면은 한번 들으시면은 그래도 도움은 될 겁니다. 그래도, 야, 저런 것도 있구나. 확실히 틀리구나, 애들, 기관 애들은. 막 그런 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상 없는 걸로 알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